2023년 6월 한국 부산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은 전국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원한, 재산 분쟁 등의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살인을 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정유정이라는 23세의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잔인한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이제 수사를 통해 이 냉혹한 살인자의 섬뜩한 세부 사항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2023년 5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아직 평온했던 시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3세 여성인 정유정은 영어 과외 선생님을 찾는 학부모인 척하며 학부모와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심한 검색 끝에 정유정은 마침내 적합한 목표를 발견했으니 그 대상은 부산에 홀로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기회를 잡은 정유정은 곧바로 이틀 후에 자신의 딸을 과외 선생님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정유정은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한 교복을 입고 과외 선생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녀는 중학생처럼 보였고 과외 선생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 후 정유정은 미리 준비한 무기를 사용해 아무런 방심 없이 있던 과외 선생님을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2023년 5월 27일 새벽, 경찰은 예상치 못한 택시 운전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전에 그는 한 여성이 여행 가방을 들고 낙동강, 경상남도 양산시으로 가는 것을 태웠는데 한밤중에 젊은 여성이 강으로 가방을 가져가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낙동강으로 출동하여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전화번호를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에 정유정을 신속히 체포했습니다. 신문실에서 정유정은 시신을 유기한 것을 인정했지만 살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나는 시신만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정의 근거 없는 주장에 설득되지 않은 경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면밀히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범행 후 정유정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시신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수집하여 정유정이 피해자 집에서 약 7km 떨어진 그녀의 집 근처에서 포착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생활용품점을 방문한 후 근처 슈퍼마켓에서 50리터와 30리터 플라스틱 가방 2개 및 필요한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가방을 가져와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시신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유정이 처음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가 모든 범행 단계를 신중하게 계산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그녀가 냉혹한 살인자이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CTV 영상에는 그녀가 시신을 담은 가방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으며 심지어 즐겁게 뛰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 가방 안에는 자신이 막 살해한 사람의 유해가 들어있었습니다. 살해 후 약 8시간이 지난 후 정유정은 새로운 시신 유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유해 일부를 양산의 낙동강 근처의 울창한 숲속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유성호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외진 장소를 선택한 것은 범인의 교활한 본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시신은 부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때로는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유정은 밀도가 높은 식물과 작은 동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부패가 일주일 이내에 시작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신을 식별하기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5월 30일 정유정은 가족과 경찰의 설득 끝에 뜻밖에도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며 우연히 발생한 말다툼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당일인 5월 26일 그녀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가 격렬한 언쟁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그녀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닌 훨씬 더 복잡하고 계획된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검 보고서에서 피해자가 110차례나 찔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초기 보고서에서 언급된 20차례의 자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정유정을 불러 범행이 계획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은 정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범죄 수사 프로그램에 깊은 흥미를 느꼈으며 그것이 살인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유정은 또한 2023년 2월경부터 범죄 관련 영상과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청하면서 살인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욕망이 극에 달한 그녀는 목표를 선정하고 무기를 준비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자백은 경찰과 한국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유정의 살인 행위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녀의 개인사를 깊이 조사했습니다. 2017년 정유정이 지원했던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당시 그녀와의 상호작용을 떠올렸습니다. 정유정은 자신을 활발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지만 인사 담당자가 골프 캐디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그녀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습니다. 채용 거절 통지를 받자 정유정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그녀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감정적 폭발은 그녀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신건강 전문가인 이광민 박사는 정유정이 골프 캐디가 되고 싶어 했던 주된 이유가 생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유정의 진술들로 뒷받침됩니다. 첫째, 그녀는 2012년 영화 화차를 반복적으로 시청했다고 인정했는데 이 영화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연히도 범행 후 CCTV에 포착된 영상에서 정유정은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째, 체포 당일 정유정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내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시신을 숨기는 것을 도와주면 피해자로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골프 캐디가 되려는 것처럼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집을 떠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욕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은 그녀가 구속 중에도 모방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될 때 정유정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부적절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녀가 범죄 영화에서 다른 범죄자들이 하는 말을 반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심리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온라인에서 범행 대상을 찾아 살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만약 첫 번째 살인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그녀가 연쇄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어두운 의도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거나 또 다른 정유정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란에 공유해주세요. 2011년 7월 한 싱글맘이 자신과 아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중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색 끝에 발견된 것은 몸이 절단된 시신과 심하게 부패한 뇌 조직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바로 그녀의 전 남편인 그랜트 헤이즈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게 한 걸까요? 로라 진 에커스는 27세의 활발하고 외향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킨스턴에 거주하며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며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로라는 그랜트 헤이즈와 사이에 두 아들, 2세, 3세를 두었습니다. 초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음악가인 그랜트의 직업은 그가 자주 집을 비우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그랜트는 배우 아만다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로라, 그랜트, 아만다는 두 아들을 함께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가며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 로라는 그녀의 절친인 셰본 매더스와 함께 레스토랑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미래 계획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항상 자신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2011년 7월 13일 수요일, 로라는 한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셰보는 로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셰보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로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셰보는 친구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그녀의 차도 없었습니다. 7월 18일, 셰보는 경찰에 로라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로라의 아파트는 깨끗했으며 물리적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로라에게 두 아들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화분은 물을 주지 않아 거의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로라가 며칠 동안 집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로라 아파트 근처와 출입구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것은 7월 13일 오전 8시경 출근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셰보는 경찰에게 그랜트와 로라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아이들을 교환하기 위해 만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랜트에게 연락하여 로라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랜트는 7월 13일 로라가 두 아들을 롤리의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로라를 마지막으로 본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7월 15일 롤리의 주유소에서 만나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기로 했지만 로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그랜트가 두 아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 그들은 잠시 동안 가게 밖에서 기다렸지만 로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 7월 19일, 로라 진 에커슨이 실종된 지 6일 만에 그녀의 실종 소식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때 로라의 친구 옥산나는 7월 13일 오후 4시 19분에 로라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로라는 옥산나에게 전 남편 그랜트 헤이즈의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며 오후 7시에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로라의 차가 그랜트가 새아내 아만다와 함께 살고 있는 롤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로라가 7월 13일 오후 4시 19분에서 7시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보고 그랜트와 아만다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로라의 절친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셰본 매더스는 로라와 그랜트 사이의 양육권 갈등이 심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라는 아만다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공동 양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경찰은 로라의 다른 친구 하이디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이디는 처음부터 그랜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통제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이디는 로라와 그랜트의 양육권 싸움이 곧 끝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로라가 양육권 싸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로라는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랜트는 평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법원의 임시 조치였으며 그랜트는 로라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로라는 그랜트가 약물 남용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로라는 약물 남용 고발의 결과를 막 받았고 최소한 법원이 양육권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로라는 최근 2개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자신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로라는 양육권 문제로 아만다와 갈등을 겪었지만 최근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 7월 12일, 로라는 그랜트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그는 주중에 아이들을 만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3일, 로라는 킨스턴에서 롤리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오후 4시 12분, 로라는 그랜트에게 문자를 보내 출발했으며 약 1시간 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라는 오후 4시 59분, 쇼핑몰 근처에서 그랜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로라는 절친 셰본 매더스와의 업무 전화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오후 9시에 통화하기로 했지만 셰본은 로라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로라 진 에커슨의 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녀의 마지막 통화는 7월 13일에 전 남편 그랜트 헤이즈와의 통화였습니다. 몇 달 전, 로라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랜트와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이미 마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수색 영장을 얻은 경찰은 그랜트와 아만다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경찰은 표백제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두운 색의 카펫에는 표백제가 사용된 흔적이 있어 눈에 띄었고 욕실에서도 표백제 냄새가 났으며 커튼이 없고 욕조는 매우 깨끗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두 가지 필체로 작성된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그랜트가 로라에게 25,000달러를 지불하고 양육권을 얻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로라의 서명이 7월 13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단서는 수사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주택 수리에 사용되는 전기톱 설명서였습니다. 경찰은 그랜트가 7월 14일 새벽 2시 30분경 아파트에서 약 4.8km 떨어진 편의점에서 전기톱, 톱날, 장갑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의 CCTV 영상은 그랜트가 물건을 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틀 후 그랜트는 다시 편의점에 들러 얼음과 냉각기를 구매했습니다. 경찰은 그랜트와 아만다가 로라의 시신이나 증거를 텍사스에 있는 아만다의 언니 카렌 페리의 집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텍사스로 가서 카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렌은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결국 아만다가 로라를 다치게 했다고 털어놓았고 낚시를 위해 보트를 빌렸으며 인육을 먹는 악어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 7월 24일 잠수팀은 그랜트와 아만다가 낚시를 하러 갔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에 무언가가 부어졌으며 이 부분이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기록을 통해 이 유골이 로라 에커슨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랜트와 아만다는 부모님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증거를 수집하면서 7월 19일에 그랜트가 산 염산을 발견했습니다. 아만다 역시 언니 집 근처에서 염산을 버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라가 7월 13일 그랜트의 아파트에 도착했으며 그랜트가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로라가 이를 거부하자 싸움이 벌어져 로라가 사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랜트와 아만다는 이후 로라의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9월 16일 그랜트 헤이즈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만다의 재판에서는 그녀가 그랜트를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도와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그녀가 강요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만다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13년형을 선고받았고 시신 훼손죄로 추가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랜트와 아만다는 이후 이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